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투자의 기본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부동산 용어를 잘 몰라서 실수하거나 그 실수로 돈을 날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는데 전대차라는 용어를 몰라서 임대인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전대인하고 계약을 해서 보증금도 날리고 법적인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고객은 진짜 부동산 용어라고는 매매 전세 월세 정도만 알았던 분이고 조금이라도 복잡한 것은 딱 질색하셨던 분인데 지인 소개로 새로운 아파트를 좋은 조건으로 전세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닌 전대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대차라는 뜻을 몰라서 개념을 알려드리고 전대차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전대차를 할 때는 꼭 부동산의 원수요자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거를 몰랐던 거죠. 다행히 계약을 하지 않으셨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 다른 분이 그 아파트를 전대차로 계약을 했고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낭패를 당하는 것을 직접 보시고는 정말 땀을 치고 후회할 뻔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거하게 밥 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복잡하고 귀찮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부동산 용어부터라도 똑바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임대인과 전대인의 차이를 알았으면 실수할 일이 아니었지요. 그만큼 기본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잃지 않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게끔 부동산 기초 용어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셋인베스트의 지대영 대표입니다. 첫 번째 용어는 부동산입니다. 너무 많이 들은 단어라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념은 움직일 수 없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땅과 건물, 그리고 사과나무, 배나무 등 과실수 같은 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죠. 그럼 부동산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동산이죠.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는 재산에는 돈이나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등이 움직이는 재산이죠. 두 번째 용어는 대지죠.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하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라는 뜻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부지가 대지인데 현재는 집이나 건물이 없는 빈 땅일 때는 우리는 그거를 나대지라고 얘기합니다. 나대지. 그리고 현재 지어져 있는 것이 없지만 향후에 계획이 있는 땅을 우리는 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지, 공장 부지, 공원 부지 이렇게 계획이 있는 땅을 우리는 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어 건폐율인데요. 건폐율은 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그 중에 50% 반이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다. 건물 바닥 면적이 50평에다 지었다고 하면 건폐율이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평짜리 땅에 100평을 다 지을 수 있을까요? 바닥 면적을 다 앉혀서 지우게 되면 건폐율이 몇 프로일까요? 100%겠죠. 그렇지만 법상에 이 건폐율이 100%인 땅은 없습니다. 100%짜리 건폐율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50에서 약 60% 건폐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땅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총 면적 비율입니다. 아까 건폐율은 바닥 면적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용적률은 이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평짜리 땅에 50평짜리 건물이 들어섰어요. 근데 이게 층수가 4개 층입니다. 이렇게 4개 층일 때 여기도 50평, 여기도 50평, 여기도 50평, 여기도 50평. 합계가 얼마죠? 200평이죠. 전체 대지는 100평인데 100평짜리 땅에 50평을 앉았어요. 그리고 이게 4개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합계가 용적률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200%다. 왜? 100평짜리 땅에 200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죠. 그리고 건폐율은 요 바닥 면적만 따지기 때문에 5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적률이 200%짜리 땅이 비쌀까요? 용적률이 1000%인 땅이 비쌀까요? 이거보다 5배가 더 크죠. 그러니까 4층짜리가 5개가 더 있으면 4, 5,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겠죠. 이 땅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4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비쌀까요? 20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비쌀까요? 이 말은 용적률 200%가 비쌀까요? 용적률 1000%가 비쌀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땅은 용적률이 보통 200에서 250% 나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1000%
가끔씩 나오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거는 상업지역이죠. 그래서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빌딩하고 높은 건물,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보다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훨씬 비싼 거죠. 수치상으로 몇 배가 비쌀까요? 최소한 5배 이상 비싸겠죠.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땅이 비싼 땅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임장입니다. 임장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인데, 뭐 우리가 집 보러 직접 가보는 것이 임장이죠. 그러면 집을 보러 가서 뭘 하는 걸까요? 집도 보고 이 집의 시세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 집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도로는 어떻게 뚫려 있고 교통망은 어떻고 주변 인프라는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사실 때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이 임장입니다. 중요한 건 그 현장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단어는 매매인데, 많이 있던 말이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를 매매라고 합니다. 뭐 집 3억짜리를 사서 등기를 이전해다 뭐 그러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래를 우리가 매매라고 얘기합니다. 매매는 팔고 사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목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거주 후 전액 반환받는 계약입니다. 이거는 매매라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는 거라고 보면, 전세는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거죠. 근데 빌려 쓰는데 보증금 2억을 맡기고 나중에 다 살고 2년 뒤에 이사할 때는 보증금을 받고 다시 나가는 거죠. 소유권의 변동은 없습니다. 빌려 쓰는 것이고, 또한 빌려 쓰는 것 중에 월세가 있죠.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며 거주하는 계약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보증금이 낮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씩 납부한다. 그래서 보증금은 작은 대신에 월세를 꼬박꼬박 낸다. 여기 전세는 달달이 내는 돈 오고 월세는 달달이 내는 돈이 있죠. 전세를 사시던 분이 계약이 만료되고 추가 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에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반전세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반전세는 뭐냐? 집주인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이 1억 원을 다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은 돈을 구해서 보증금을 올려주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요거에 해당하는 월세를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전세가 맞는데 갑자기 올려주는 부분을 다 올려주지 못할 때 일부를 월세로 납부하는 걸 우리가 반전세라고 얘기합니다. 9번째 단어는 임대인입니다.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을 우리가 임대인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이죠. 그래서 집주인은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는 임차인. 그래서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을 우리가 임차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동산 처음 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11번은 전대인입니다. 빌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사람인데, 임차인이 방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 주는 겁니다. 12번 전차인인데요. 전대인의 집을 다시 빌린 사람입니다. 원래 세입자에게 다시 방을 빌린 사람입니다.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집 방이 3개 있는데 유비가 홍길동한테 빌렸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홍길동은 임대인이 되고요. 유비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비가 방을 1번 방하고 2번 방을 씁니다. 근데 3번 방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3번 방을 관우한테 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관우한테 빌려주기로 했고, 이럴 때는 임차인인 유비가 전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3번 방을 빌린 관우는 전차인이 됩니다. 원래 주인은 홍길동입니다. 근데 유비가 홍길동한테 빌려서 다시 관우한테 빌려줬죠. 그럴 때는 전대인이 되고 전차인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관우가 전차인이 안전하게 이 전대 관계를 이 홍길동이가 동의를 해줘야지 법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13번 전용 면적인데, 이 전용 면적은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방, 거실, 화장실 등 직접 쓰는 공간이죠. 한마디로 팬티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전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에 복도나 공용 면적을 포함한 총 면적이 공급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에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공용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공급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 화장실, 주방, 거실, 현관문,
안쪽에 있는 요 공간을 우리가 전용 면적이다. 펜티코 돌아가는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밖에 있는 면적들이 있죠. 복도가 있잖아요. 복도가 있고 이쪽에 보면 또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쪽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계단 요런 면적이 우리가 주거 공용 면적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 공용하고 이쪽에 전용 면적을 합친 게 우리는 이거를 공급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급 면적. 그래서 요거까지 합쳤을 때 우리가 공급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15번 상가. 상가는 영업 활동 가능한 공간입니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가게들이 상가죠. 근데 그 상가 중에서 근생이라고 있어요. 근린생활시설의 줄임말로 주민 일상 생활용 건물입니다. 그래서 약국, 학원, 미용실 등 우리 생활이 밀접한 그런 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줄여서 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생도 상가의 일부입니다. 상가 안에 들어가죠. 17번 아파트인데요. 5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설비가 체계적인 주택을 우리가 아파트라고 얘기하죠. 법상 5층 이상 돼야 아파트라는 용어를, 아파트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5층 이상은 다 아파트다는 아닙니다. 3층, 4층에는 아파트라는 용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18번 지주택. 지주택은 조합원이 땅을 모아 스스로 아파트를 짓는 구조인데, 일반적인 아파트를 지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원주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짓는 건데, 이 지주택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사업부지를 사가지고, 이 사업부지를 십시일반 사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자라고 하는 사업구조입니다. 그래서 모집조합원이라고 해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공동구매 형태로 땅을 사고 아파트를 져서 본인들이 입주하자라는 것이 지주택인데, 요거 지주택은 토지 확보라든지 분양이 불확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좀 꺼리는 사업구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잘만 되면 일반 재개발 재건축보다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입주를 빨리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19번 빌라. 빌라는 저층 소형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가 5층 이상인 거에 비해서 빌라는 4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빌라와 같이 4층 이하로 되어 있지만 한 동당 660제곱미터 약 200평 이하의 저층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빌라와 유사하나 세대수가 연립주택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연립주택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연립주택은 옛날에 지었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연립주택들을 다 사가지고 보통 아파트로 재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립주택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여기까지가 20번 연립주택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1번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쭉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투자의 지름길입니다.